1778년 파리 83세의 노인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귀환이 파리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거리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고 마차가 지나가는 길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왕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었어요. 철학자였습니다. 볼테르였어요. 그 노인은 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죽기 직전까지 글을 쓰고 싸우고 웃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볼테르는 볼테르였습니다. 저는 볼테르를 처음 제대로 읽은 게 꽤 됐어요. 솔직히 처음엔 어렵고 낯설었습니다. 18세기 프랑스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읽다 보니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왜 지금 이야기처럼 들리지? 하는 느낌이요. 권력이 진실을 억누르는 이야기, 종교가 폭력의 도구가 되는 이야기, 불의 앞에서 침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270년 전 프랑스 이야기인데 지금 뉴스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볼테르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철학자이면서 작가였고 역사가이면서 풍자가였어요. 평생 권력과 싸웠는데 동시에 권력에 기대기도 했습니다. 진보적인 사상을 외쳤는데 개인적인 삶은 모순투성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고 때로는 비겁했고 때로는 용감했어요. 그런데 그 모순 속에서도 한 가지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불편한 진실 앞에서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 볼테르와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1694년 11월 21일 파리의 한 공증인 가문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프랑수아 마리 아루에. 그런데 이 이름으로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세상은 그를 볼테르라고 불렀습니다. 볼테르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그의 성격을 담고 있어요. 본명을 버리고 스스로 만들어낸 이름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직접 설계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예사롭지 않았어요. 예수의 학교에서 공부했는데 선생님들이 이 아이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몰랐다고 합니다. 질문이 너무 많았거든요. 왜 그래야 하냐고, 그게 정말 맞냐고, 다른 방법은 없냐고요. 그 시대의 권위에 의문을 품는 아이는 문제아였어요. 볼테르는 평생 그 문제아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법률가가 되길 바랐어요. 그런데 볼테르는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몰래 살롱을 드나들며 귀족들과 어울리고 풍자시를 써댔어요. 그 풍자가 문제였습니다. 당시 프랑스 섭정이었던 오를레앙 공작을 조롱하는 시를 썼다가 바스티유 감옥에 갇혔어요. 22살이었습니다. 그런데 볼테르는 감옥에서도 글을 썼어요. 오이디푸스라는 비극 작품을 완성했거든요. 석방된 후 그 작품이 파리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감옥이 그를 멈추지 못한 거예요. 첫 번째 감옥 생활 이후에도 볼테르의 인생은 파란의 연속이었습니다. 귀족과 말다툼을 했다가 다시 바스티유에 갇혔고 석방 조건으로 영국으로 추방됐어요. 그런데 이 추방이 볼테르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영국에서 볼테르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만났어요. 존 로크의 철학, 아이작 뉴턴의 과학, 셰익스피어의 문학이요. 무엇보다 충격이었던 건 종교적 관용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가톨릭과 개신교가 공존했어요.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같은 시장에서 거래하고 같은 광장에서 대화하는 걸 봤습니다. 볼테르는 그 장면을 평생 잊지 못했어요. 영국에서 3년을 보내고 프랑스로 돌아온 볼테르는 영국 서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영국의 철학과 문화를 소개하는 책이었는데 사실 프랑스를 비판하는 책이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영국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프랑스의 종교적 불관용과 정치적 억압을 꼬집은 거죠. 당연히 문제가 됐습니다. 책은 불태워졌고 볼테르는 또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볼테르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쫓겨난 볼테르는 샤틀레 후작 부인인 에밀리와 함께 시레라는 작은 마을에 자리를 잡았어요. 에밀리는 당대 최고의 여성 과학자였습니다.
뉴턴의 프린키피아를 프랑스어로 번역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함께 살면서 공부하고 토론하고 글을 썼습니다. 볼테르의 인생에서 가장 생산적인 시기였어요. 이 시기에 그는 역사서, 철학서, 희곡, 시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에밀리가 1749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볼테르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가장 가까운 동반자를 잃은 거예요. 슬픔 속에서 볼테르는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의 초청을 받아들여 베를린으로 갔습니다. 프리드리히 대왕은 계몽 군주를 자처하던 사람이었어요. 볼테르와 철학적 편지를 주고받던 사이였죠. 그런데 막상 가보니 달랐어요. 프리드리히는 계몽주의를 좋아했지만 자기 권력에 도전하는 건 싫어했습니다. 볼테르와 갈등이 생겼어요. 결국 3년 만에 쫓겨나다시피 베를린을 떠났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프랑스에는 돌아갈 수 없었고 베를린에서도 쫓겨났으니까요. 그때 볼테르가 선택한 곳이 스위스 접경의 페르네라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프랑스와 스위스 국경 근처였어요. 문제가 생기면 국경을 넘으면 됐죠. 그 실용적인 이유로 선택한 곳이었는데 페르네는 볼테르의 왕국이 됐습니다. 볼테르는 거기서 20년 넘게 살면서 마을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시계 공장을 세우고 학교를 짓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유럽 전체를 향해 편지를 쏟아냈어요.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유럽의 여론을 움직였습니다. 페르네는 작은 마을이었지만 거기서 나온 목소리가 유럽 전체를 흔들었어요. 그리고 1778년 그 83세 노인이 드디어 파리로 돌아온 겁니다. 20년 만에 귀환이었어요. 파리 시민들의 환호는 볼테르가 평생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권력이 두려워한 사람, 그래서 평생 쫓겨다닌 사람이었는데 정작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한 번도 쫓겨난 적이 없었던 거예요. 볼테르의 삶이 파란만장했던 건 그가 불편한 진실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원하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대가로 감옥에 갔고 추방당했고 책이 불태워졌습니다. 그런데 볼테르는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다음 단계에서 그 이유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18세기 유럽의 거대한 물결이 일었습니다. 계몽주의라고 부르는 그 흐름이에요. 그런데 계몽주의가 뭔지 딱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교과서에는 이성의 시대, 빛의 시대라고 나오지만 그 말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계몽주의가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이전이 어땠는지를 먼저 알아야 해요. 계몽주의가 나오기 전 유럽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정해졌습니다. 귀족으로 태어나면 귀족이고 농노로 태어나면 농노예요. 그게 신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고 왕이 그걸 이용했어요. 왕의 권력은 신에게서 왔다고 했으니까요. 왕에게 반항하는 건 신에게 반항하는 거였습니다. 질문하는 것 자체가 위험했어요. 왜 나는 귀족이 아닌가? 왜 왕은 저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사는가? 이런 질문을 입 밖에 내는 순간 이단이 됐습니다. 그 세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게 17세기부터예요. 갈릴레이가 지구가 돈다고 했고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우주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했어요. 신의 계시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싹트기 시작한 거죠. 그 싹이 18세기에 꽃을 피운 게 계몽주의입니다. 계몽이라는 단어의 뜻이 어둠을 밝힌다는 거예요. 무엇의 어둠이냐고요? 무지와 편견과 미신의 어둠이죠. 계몽주의자들은 인간이 이성을 제대로 사용하면 그 어둠을 걷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신분의 차별도, 종교적 박해도, 전제 군주의 폭정도 결국 인간이 무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제대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면, 제대로 알게 되면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 생각이 얼마나 혁명적인지 지금 시대에서는 실감하기 어려워요. 지금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18세기에 이걸 말하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거든요. 신이 정한 질서에 인간의 이성으로 도전한다는 게 그 시대에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었는지 모릅니다. 계몽주의의 핵심 키워드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성이에요.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그 이성을 통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자유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신분이나 종교나 전통이 그 자유를 억누를 수 없다는 거죠. 세 번째가 관용이에요. 다른 생각, 다른 종교,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인정하고 함께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진보예요. 인류는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과거가 항상 옳은 게 아니고 전통이 항상 지켜야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성을 통해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낙관적인 믿음입니다. 볼테르는 이 계몽주의의 한가운데 있었어요. 아니, 계몽주의를 유럽 전체에 퍼뜨린 가장 중요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볼테르가 특별했던 건 철학적 개념을 어렵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롱에 앉아서 난해한 이론을 논하는 대신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이야기와 풍자와 편지로 계몽주의를 전달했습니다. 당시 유럽의 식자층이라면 볼테르의 글을 읽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철학자가 이렇게 대중적인 영향력을 가진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계몽주의에 대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계몽주의가 완벽한 사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성을 너무 믿은 나머지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감성, 전통, 공동체의 가치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나중에 낭만주의가 계몽주의에 반발해서 나오기도 해요. 볼테르 자신도 이성만능주의의 회의를 품었습니다. 캉디드라는 소설이 그 회의의 산물이에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볼테르는 단순히 낙관적인 계몽주의자가 아니었어요. 이성의 한계도 봤고 인간의 어리석음도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성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성 없이 사는 것보다는 이성을 가지고 사는 게 낫다는 거였죠. 계몽주의가 18세기에 심어놓은 씨앗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미국 독립선언서가 됐고 프랑스 혁명이 됐고 결국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토대가 됐습니다. 계몽주의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없었을 거예요. 볼테르를 포함한 계몽주의자들이 목숨을 걸고 싸운 결과가 지금 이 세상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면 볼테르의 이야기가 단순한 역사 공부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볼테르가 평생 가장 신뢰한 것이 있습니다. 이성이었어요. 그런데 볼테르가 말한 이성은 차갑고 딱딱한 논리 기계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볼테르의 이성은 살아있는 도구였어요. 편견을 걷어내고 진실을 찾고 불의를 알아보는 능력이었습니다. 볼테르는 이성을 어떻게 썼을까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미신과 편견을 공격하는 거였어요. 당시 유럽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미신과 편견 속에서 살았는지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혜성이 나타나면 재앙이 온다고 믿었고 마녀가 병을 옮긴다고 믿었어요. 유대인은 기독교 아이들의 피를 마신다는 황당한 소문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편견들이 실제 폭력으로 이어졌어요. 마녀 재판이 열렸고 유대인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볼테르는 그 편견들을 하나씩 뜯어봤어요. 근거가 있는가, 증거가 있는가,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답이 없었어요. 그냥 옛날부터 그래왔다는 게 전부였죠. 볼테르는 그 허망함을 드러냈습니다. 이성의 빛으로 들여다보면 그 많은 편견들이 얼마나 근거 없는지가 보인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볼테르의 이성이 단순히 미신을 공격하는 데만 쓰인 게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보는 눈도 바꿨어요. 볼테르 이전의 역사는 왕과 전쟁의 역사였어요. 어느 왕이 언제 태어나서 어떤 전쟁을 이겼는지가 역사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볼테르는 달랐어요. 역사는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문화를 만들었는지가 진짜 역사라는 거죠. 풍속론이라는 책에서 볼테르는 유럽뿐 아니라 중국, 인도, 이슬람 문명까지 다뤘습니다. 유럽 역사가가 비유럽 문명을 진지하게 다룬 최초의 경우 중 하나였어요. 볼테르는 중국 문명에 깊은 관심을 가졌어요. 유교를 읽으면서 종교 없이도 도덕적인 사회가 가능하다는 걸 봤거든요. 유럽 기독교 문명이 유일한 문명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그 시각이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급진적인 것이었어요. 이성으로 세상을 보는 것, 그게 볼테르에게는 단순한 지적 유의가 아니었습니다. 실천이었어요. 1762년에 장 칼라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툴루즈의 상인 장 칼라스의 아들이 죽었어요. 실제로는 자살이었는데 가톨릭 군중들이 칼라스가 개신교도인 아들이 가톨릭으로 개종하려는 걸 막으려고 죽였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근거도 없었어요. 그냥 개신교도에 대한 편견이 만들어낸 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칼라스는 재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처형됐어요. 고문을 당하고 거열형을 당했습니다. 볼테르는 이 사건을 알게 됐을 때 분노했어요. 이건 단순한 사법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편견과 종교적 광신주의가 무고한 사람을 죽인 거였어요. 볼테르는 혼자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쓰고 글을 쓰고 유럽 전체의 지식인들에게 호소했어요. 3년 동안 싸웠습니다. 결국 1765년에 칼라스의 무죄가 선고됐어요. 이미 죽은 뒤였지만 명예가 회복됐습니다. 가족들이 보상을 받았어요. 한 철학자의 이성적 판단과 끈질긴 싸움이 역사를 바꾼 거였습니다. 볼테르는 이 사건 이후 관용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종교적 편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를 역사적으로 짚어가면서 관용이 왜 문명의 핵심 가치여야 하는지를 이야기한 책입니다. 이성이 볼테르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는 힘이었습니다. 권력이 두렵고 종교가 두렵고 군중이 두려울 때 인간은 보이는 것도 못 본 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성으로 판단하면 두려움이 아니라 진실이 앞에 놓여요. 진실이 보이면 침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볼테르가 평생 싸운 것도 결국 그거였어요. 이성이 있는데 왜 눈을 감아야 하냐는 거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질문은 유효합니다. 불편한 진실 앞에서 눈을 감는 게 쉬울 때 볼테르의 이성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이성은 지금 어디에 있냐고요? 볼테르가 평생 싸운 적이 하나 있습니다. 광신주의였어요. 종교든 이념이든 어떤 형태로든 자기 믿음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확신하면서 다른 것을 짓밟는 그 태도요. 볼테르는 그걸 인류의 가장 큰 적이라고 봤습니다. 관용론에서 볼테르는 이렇게 썼어요. 광신주의는 종교라는 이름을 빌려 저지른 인류 최대의 범죄라고요. 이 말이 18세기에 나왔다는 게 놀랍습니다. 종교가 모든 것을 지배하던 시대에 종교적 광신주의를 범죄라고 부른 거니까요. 관용이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들려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인정해야 한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과 공존해야 한다. 이런 말이 너무 당연해서 굳이 말할 필요도 없어 보이죠. 그런데 볼테르가 살던 시대에는 이게 목숨을 건 주장이었습니다. 칼라스 사건만이 아니었어요. 볼테르가 관용론을 쓰게 된 데는 수백 년간 쌓인 종교적 폭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1572년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을 아십니까? 프랑스에서 가톨릭 신자들이 개신교 신자들을 조직적으로 학살한 사건이에요. 하룻밤 사이에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신앙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같은 기독교인이었는데 같은 하느님을 믿으면서 예배 방식이 달랐다는 이유로 서로를 죽인 겁니다. 볼테르는 이 역사를 파고들면서 종교적 불관용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를 하나씩 드러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게 신의 뜻이냐고요? 자비로운 신이 이런 학살을 원했겠냐고요? 볼테르는 신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볼테르는 이신론자였습니다.
신이 존재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신이 특정 종교의 교리를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신일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볼테르가 공격한 건 종교 자체가 아니라 종교를 이용한 권력이었어요. 종교가 정치와 결탁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다른 생각을 억압하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이요. 그 구조를 볼테르는 에크라제 랭팜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 악당을 짓밟아라 라는 뜻이에요. 편지 끝마다 이 말을 썼습니다. 그 악당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볼테르가 직접 말하지 않았어요. 종교적 광신주의일 수도 있고 권력의 횡포일 수도 있고 편견과 무지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든 핵심은 같았어요. 인간의 자유와 이성을 억누르는 모든 것에 맞서 싸우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볼테르의 관용 개념을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솔직하게 짚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볼테르의 관용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볼테르는 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관용을 외친 사람이 정작 특정 집단에 대해서는 관용하지 못한 거죠. 이 모순을 숨기는 건 옳지 않습니다. 볼테르도 시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인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볼테르의 관용 사상이 더 의미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완벽한 사람이 관용을 외치는 게 아니에요. 편견을 가진 사람이, 모순을 안고 사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용이 중요하다고 외치는 거죠. 그게 더 현실적인 관용의 모습이 아닐까요? 관용이 쉬운 덕목이 아니라는 걸 볼테르 자신이 증명한 셈입니다. 볼테르가 관용론에서 한 말 중에 지금도 자주 인용되는 게 있어요.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이 그 말을 할 권리를 위해 나는 목숨을 바칠 것이다. 이 말이 실제로 볼테르가 한 말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습니다. 볼테르의 글에서 정확히 이 문장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볼테르의 정신을 가장 잘 담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생각이 달라도 말이 달라도 그 다름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요. 그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가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훨씬 강하고 건강하다는 것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돌아봅시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소셜 미디어에서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관용이 당연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관용적인지를 들여다보면 볼테르 시대와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형태가 달라졌을 뿐이에요. 종교적 광신주의 대신 이념적 광신주의가 있고 종교 재판 대신 온라인 린치가 있습니다. 볼테르가 지금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똑같이 썼을 거예요. 에크라제 랭팜이라고요. 그 악당을 짓밟아라 라고요. 그 악당은 시대마다 다른 얼굴을 하고 있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인간의 자유로운 생각을 억누르려는 모든 것이에요. 볼테르의 관용 사상이 27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1759년 볼테르는 캉디드라는 짧은 소설을 썼습니다. 쓰는데 사흘이 걸렸다는 말도 있어요. 사흘 만에 쓴 소설이 철학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가 됐습니다. 그게 볼테르였어요. 캉디드는 표면적으로 보면 황당한 모험 이야기예요. 순진한 청년 캉디드가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온갖 끔찍한 일을 당하는 이야기거든요. 전쟁, 지진, 종교 재판, 노예제, 배신, 죽음이 줄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캉디드 곁에는 항상 팡글로스 선생이 있어요. 팡글로스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가능한 모든 세계 중 최선의 세계야 라고요. 전쟁이 일어나도 최선이고 지진으로 수만 명이 죽어도 최선이고 노예가 팔려가도 최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캐릭터 설정이 아니었습니다. 볼테르가 직접 공격하는 대상이 있었어요. 라이프니츠라는 독일 철학자였습니다. 라이프니츠는 신이 창조한 이 세계가 가능한 모든 세계 중 최선의 세계라고 주장했어요. 신은 완전하고 선하기 때문에 최선의 세계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아무리 나빠 보여도 결국 더 큰 선을 위한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볼테르는 이 주장을 참을 수 없었어요. 특히 1755년 리스본 대지진 이후에요. 그해 11월 1일 모든 성인의 날 아침이었습니다. 리스본 사람들이 교회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을 때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도시의 85%가 무너졌습니다. 지진 후에 화재가 났고 화재 후에 쓰나미가 왔어요. 3만에서 6만 명이 죽었습니다. 볼테르는 이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어요. 신실하게 미사를 드리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게 최선의 세계라고요? 그게 신의 뜻이라고요? 볼테르는 리스본의 재앙에 관한 시를 썼습니다. 신학적 낙관주의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시였어요. 판글로스 같은 철학자들에게 묻겠다. 이 폐허 앞에서도 모든 게 최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4년 후에 캉디드를 썼어요. 캉디드에서 볼테르는 낙관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사상인지를 보여줍니다. 모든 게 최선이라고 믿는 사람은 현실을 바꾸려 하지 않아요. 아무리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 이게 다 이유가 있다며 수용하거든요. 그러면 불의가 지속됩니다. 전쟁이 계속되고 노예제가 유지되고 종교 재판이 이어져요. 낙관주의가 현실 개선의 의지를 빼앗는다는 거죠. 캉디드는 온갖 고난을 겪은 끝에 작은 정원에 정착합니다. 소설의 마지막 문장이 유명해요. 우리는 우리의 정원을 가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문장이 처음엔 단순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냥 농사나 짓고 살자는 건가?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알면 달라집니다. 볼테르가 말하고 싶었던 건 이거였어요. 세상이 최선인지 아닌지를 논하는 걸 그만두고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들을 가꾸라는 거였습니다. 거창한 형이상학적 낙관주의 대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죠. 정원은 상징입니다. 내가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세상 전체를 바꿀 수는 없어도 내 주변을 가꿀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실천이 쌓여서 세상이 조금씩 나아진다는 거죠. 캉디드가 지금도 읽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게 최선이야 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지금도 넘쳐나거든요. 형태만 달라졌어요. 종교적 낙관주의 대신 자본주의적 낙관주의가 있고 판글로스 대신 긍정의 힘을 외치는 자기계발서가 있습니다. 노력하면 다 된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 모든 게 기회다. 이런 말들이요. 볼테르라면 이 말들에도 캉디드를 이야기했을 겁니다. 전쟁터에서 폭탄이 떨어지는데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냐고요? 구조적인 불평등 앞에서 노력하면 다 된다고 할 수 있냐고요? 볼테르의 풍자가 날카로운 이유가 거기 있어요. 편한 낙관주의가 현실을 외면하게 만든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볼테르가 비관주의자였던 건 아닙니다. 정원을 가꾸라는 말은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아주 현실적인 낙관주의였습니다. 거창한 이상 대신 구체적인 행동이요. 세상이 최선인지 묻는 대신 오늘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게 볼테르가 캉디드를 통해 우리에게 남긴 질문입니다. 당신의 정원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그 정원을 가꾸고 있습니까? 1762년 여름 볼테르는 페르네 마을 서재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가 볼테르의 남은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편지에는 툴루즈에서 일어난 사건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 칼라스라는 개신교 상인이 아들을 죽였다는 혐의로 체포돼 처형됐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편지를 쓴 사람은 억울한 누명이라고 했습니다. 칼라스의 아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였는데 가톨릭 군중들이 아버지가 아들의 개종을 막으려 죽였다는 소문을 퍼뜨렸다는 거죠. 재판은 엉망이었어요. 증거도 없었고 제대로 된 심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개신교도라는 이유 하나로 유죄가 됐어요. 칼라스는 고문을 당하고 거열형에 처해졌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팔다리를 수레바퀴에 묶어 뼈를 부수는 형벌이에요.
볼테르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래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68세의 노인이었어요. 이미 평생 싸워온 사람이었습니다. 또 싸워야 하나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볼테르는 펜을 들었습니다. 먼저 사실 확인을 시작했어요. 칼라스 가족에게 직접 연락했고 재판 기록을 구해서 읽었고 증인들을 추적했습니다. 볼테르가 확인한 건 하나였어요. 이 사람은 무고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볼테르는 유럽 전체를 향해 싸우기 시작했어요. 관용론을 썼습니다. 편지를 썼어요.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에게, 귀족들에게, 심지어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에게까지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사건을 알리고 재심을 요구했어요. 당시 유럽에는 볼테르만큼 영향력 있는 지식인이 없었습니다. 볼테르의 편지 한 통이 살롱에서 살롱으로 전달되면서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3년이 걸렸습니다. 1765년 국왕 심의회는 칼라스의 무죄를 선언했어요. 볼테르는 이 결과를 듣고 울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한 개인이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겁니다. 볼테르에게 공식적인 권한이 없었어요. 판사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글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펜이 법원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두 번째는 침묵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칼라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침묵한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불의를 알면서도 모른 척한 사람들이요. 그게 더 편하니까요. 그런데 한 사람이 침묵하지 않았어요. 그 한 사람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세 번째는 볼테르가 추상적인 철학을 현실의 싸움으로 가져왔다는 겁니다. 관용이 중요하다고 강의하는 것과 관용이 짓밟힌 현실 앞에서 싸우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에요. 볼테르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칼라스 이후에도 볼테르는 멈추지 않았어요. 시르벤 사건, 라바르 사건, 몽바이 사건까지 볼테르가 직접 개입해서 싸운 불의가 여럿이었습니다. 라바르 사건은 특히 충격적이었어요. 19살 청년이 길가에 십자가상을 훼손했다는 혐의로 혀가 잘리고 참수됐습니다. 볼테르는 이 사건을 듣고 분노를 넘어서 절망했다고 해요. 이 야만적인 나라를 떠나야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았어요. 또 싸웠습니다. 볼테르가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은 건 단순한 용기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볼테르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침묵은 공모라고요. 불의를 알면서 침묵하는 것은 그 불의에 동참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고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 생각이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불의가 있어요. 형태가 다를 뿐이지요. 누군가 부당하게 대우받는 걸 보면서 모른 척하는 것,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걸 알면서 정정하지 않는 것, 힘없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 보면서 편하려고 침묵하는 것이요. 볼테르는 그 침묵의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공모하고 있습니까? 라고요. 물론 볼테르처럼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볼테르는 이미 유명한 사람이었고 어느 정도 보호막이 있었어요. 평범한 사람이 불의 앞에서 목소리를 냈다가는 그 대가가 너무 클 수 있습니다. 볼테르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볼테르가 한 방법이 글이었습니다. 직접 맞서는 대신 쓰는 거였어요. 알리는 거였습니다. 지금 시대로 치면 SNS에 사실을 공유하는 것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작은 서명 운동에 참여하는 것도 볼테르가 말한 침묵하지 않는 것이 현대적 형태일 수 있습니다.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볼테르는 거창한 혁명을 요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알고 있는 것을 말하라는 거였어요. 보이는 것을 못 본 척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 작은 목소리들이 모여서 여론이 되고 여론이 모여서 역사가 된다는 걸 볼테르는 칼라스 사건을 통해 직접 증명했습니다. 볼테르가 평생 쌓은 것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결국 하나의 단어로 모입니다. 자유예요. 종교적 광신주의에 맞선 것도 자유를 위해서였고
칼라스 사건에 뛰어든 것도 자유를 위해서였고 캉디드를 쓴 것도 자유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볼테르가 말한 자유가 구체적으로 뭔지를 짚어보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단순히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었거든요. 볼테르는 자유를 여러 층위로 봤어요. 첫 번째 층위는 생각의 자유였습니다. 볼테르가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하게 여긴 자유예요. 무엇이든 의심하고 무엇이든 질문하고 어떤 권위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을 권리요. 이 생각의 자유가 없으면 나머지 모든 자유가 무의미하다고 봤습니다. 생각할 수 없으면 선택할 수 없고 선택할 수 없으면 자유가 없는 거니까요. 볼테르는 이 생각의 자유를 빼앗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교육이라고 봤어요. 어릴 때부터 질문하지 말라고, 의심하지 말라고, 권위에 복종하라고 가르치면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볼테르는 교육에 엄청난 관심을 가졌습니다. 페르네 마을에서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을 가르친 게 단순한 자선이 아니었어요. 생각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 자유사회의 기초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층위는 표현의 자유였어요. 생각할 수 있어도 말할 수 없다면 그 생각은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볼테르가 그걸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볼테르 자신이 평생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싸웠거든요. 책이 불태워졌고 감옥에 갔고 추방됐습니다. 그 모든 게 볼테르가 쓴 말 때문이었어요. 볼테르는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 검열에 분노했습니다. 당시 프랑스에는 왕실 검열관이 있었어요. 모든 출판물을 검열해서 허가받지 않으면 출판할 수 없었습니다. 볼테르는 이 검열 제도를 끊임없이 공격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검열을 피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썼습니다. 익명으로 출판하고 해외에서 인쇄하고 출판 사실을 부인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썼습니다. 세 번째 층위는 종교의 자유였어요. 어떤 신을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이 개인의 자유여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당시 프랑스에서 가톨릭이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진다는 건 위험한 일이었어요. 개신교도들은 법적 권리가 없었고 이단으로 몰리면 처형될 수도 있었습니다. 볼테르는 이 구조를 공격했어요. 신이 정말 자비롭다면 왜 자신을 다른 방식으로 믿는 사람들을 처벌하겠냐는 거였습니다. 종교적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진정으로 문명화된 사회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네 번째 층위는 볼테르가 가장 복잡하게 생각한 정치적 자유였습니다. 볼테르는 민주주의를 단순히 지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육받지 못한 대중이 권력을 가지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 부분이 볼테르에 대한 비판의 근거가 되기도 해요. 볼테르는 계몽된 전제 군주, 즉 철학을 이해하고 이성에 따라 통치하는 강력한 군주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리드리히 대왕 같은 사람에게 기대를 걸었던 거예요. 물론 나중에 그 기대가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를 깨달았지만요. 볼테르의 자유론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볼테르는 자유가 공짜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유는 싸워서 얻는 거예요. 그리고 얻고 나서도 계속 지켜야 합니다. 자유를 빼앗으려는 힘은 항상 존재하거든요. 권력은 항상 자유를 제한하려 하고 광신주의는 항상 다른 생각을 억누르려 합니다. 그 힘에 맞서 계속 싸우지 않으면 자유는 서서히 사라진다는 거죠. 볼테르가 68세에 칼라스 사건에 뛰어든 것도 그래서였어요. 이미 충분히 싸웠다고 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유가 짓밟히는 걸 보면서 쉬는 건 그 자유를 포기하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볼테르의 자유론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싸움으로 만들어진 건지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생각의 자유, 이것들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볼테르 같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추방당하고 책이 불태워지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 자유를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거죠. 당연한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다는 걸 볼테르의 삶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당연하지 않은 것들은 지키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것도요. 자유는 정적인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계속 돌봐야 하는 거예요. 볼테르가 평생 그 자유를 돌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자유를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볼테르의 무기 중에서 가장 독특한 게 있습니다. 웃음이었어요. 볼테르는 웃게 만들면서 세상을 바꿨습니다. 철학자가 웃음을 무기로 쓴다는 게 처음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철학은 진지하고 무거운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볼테르는 달랐습니다. 진지한 말보다 웃음이 더 날카롭게 파고들 때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권력자를 정면으로 비판하면 잡혀가지만 웃음거리로 만들면 더 오래, 더 넓게 퍼진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풍자의 역사는 오래됐어요.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파네스, 로마의 호라티우스도 풍자를 썼습니다. 그런데 볼테르의 풍자는 달랐어요. 단순히 웃기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볼테르의 풍자는 목적이 있었어요. 권위를 해체하고 편견을 드러내고 불의를 폭로하는 거였습니다. 볼테르의 풍자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면 참 정교합니다. 먼저 공격 대상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요. 그리고 그 논리를 극단까지 밀어붙여서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를 드러냅니다. 캉디드에서 판글로스가 하는 말들이 딱 그거예요. 모든 게 최선이라는 라이프니츠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다가 전쟁, 지진, 학살 앞에 갖다 붙이면 그 논리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가 저절로 드러나거든요. 볼테르가 설명하지 않아도 독자들이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볼테르가 즐겨 쓴 또 다른 풍자 방법이 있어요. 외부자의 시선이에요. 순진한 외부인이 유럽 문명을 처음 보는 것처럼 묘사하는 방식입니다. 캉디드에서도 쓰이고 자디그라는 소설에서도 쓰여요. 외부인의 눈에는 유럽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전혀 당연하지 않게 보입니다. 귀족이 아무 이유 없이 특권을 누리는 것, 성직자가 설교와 다른 삶을 사는 것, 전쟁이 영광스러운 것처럼 미화되는 것이요. 외부인의 순진한 질문 하나가 그 모순들을 드러냅니다. 왜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저렇게 잘 사는 거죠? 이 질문 하나가 귀족 제도 전체를 흔들어요. 볼테르의 풍자가 효과적이었던 또 다른 이유는 유머와 진지함을 절묘하게 섞었기 때문입니다. 순전히 웃기기만 하면 가볍게 넘어가요. 순전히 진지하기만 하면 읽기 싫어집니다. 볼테르는 그 균형을 정확히 알았어요. 웃음으로 끌어들이고 그 안에 날카로운 메시지를 심어놨습니다. 독자가 웃고 나서 뭔가 불편한 게 남는 거예요. 그 불편함이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볼테르의 풍자가 당시 권력자들에게 얼마나 위협적이었는지는 그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책이 불태워지고 볼테르가 추방됐습니다. 단순한 비판이었다면 그냥 무시하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풍자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풍자는 퍼지거든요. 사람들이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면서 생각하기 시작하니까요. 볼테르의 풍자집 하나가 군대보다 더 넓은 지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풍자의 힘은 여전합니다. 정치 풍자 프로그램이 뉴스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정치를 이해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코미디언이 정치인보다 더 날카롭게 권력의 모순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풍자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걸 볼테르가 18세기에 이미 보여줬어요. 그런데 풍자에는 책임도 따릅니다. 볼테르의 풍자가 위대한 이유는 약자가 아니라 강자를 공격했기 때문이에요. 권력을 가진 자들, 특권을 누리는 자들,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이념들이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힘없는 사람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건 풍자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조롱이죠. 진짜 풍자는 권력을 향합니다. 불편한 진실을 웃음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 점에서 볼테르는 지금도 배울 게 많은 풍자가입니다. 볼테르가 남긴 문장들 중에 풍자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신은 인간에게 어리석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희망과 수면을 주었다. 라는 말이 그거예요. 이 한 문장에 신학과 인간 본성에 대한 날카로운 관찰이 다 담겨 있어요. 웃기지만 슬프고 가볍지만 깊습니다. 그게 볼테르의 풍자예요.
웃음으로 세상을 바꾼다는 게 허황된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볼테르의 삶을 보면 그게 실제로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한 사람의 웃음이 담긴 글이 유럽의 여론을 바꾸고 혁명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웃음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볼테르는 그 힘을 평생 누구보다 잘 사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볼테르가 세상을 떠난 지 25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볼테르의 이름이 지금도 자주 불립니다. 단순히 역사적 인물로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의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 볼테르가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볼테르가 쌓은 것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형태가 바뀌었을 뿐 본질은 여전히 같습니다. 볼테르가 쌓은 첫 번째 적은 광신주의였습니다. 자기 믿음만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확신으로 다른 것을 짓밟는 그 태도요. 18세기에는 종교적 광신주의였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종교적 광신주의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종교의 이름으로 폭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새로운 형태의 광신주의가 더해졌어요. 이념적 광신주의입니다. 정치적 신념이 종교처럼 작동하는 거예요. 내 진영이 하는 건 다 옳고 상대 진영이 하는 건 다 그릅니다. 반대 의견은 들을 필요도 없어요. 상대는 악이고 나는 선이니까요. 볼테르가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에크라제 랭팜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 악당을 짓밟아라 라고요. 볼테르가 쌓은 두 번째 적은 검열이었습니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막는 권력이요. 지금 시대의 검열은 어떤 모습일까요? 국가가 직접 책을 불태우는 일은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다른 형태의 검열이 생겨났습니다. 알고리즘이 정보를 걸러내고 플랫폼이 특정 목소리를 증폭하거나 억누르고 광고주가 콘텐츠를 통제합니다. 볼테르 시대의 왕실 검열관보다 훨씬 정교하고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생각의 흐름이 통제되고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 여론의 압력이라는 새로운 검열도 있습니다. 다수와 다른 말을 했다가 집단적 공격을 받는 것이요. 볼테르는 이걸 보고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군중이 진실을 결정할 수 있냐고요? 볼테르가 쌓은 세 번째 적은 무지와 편견이었습니다.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제대로 알지 않고 그냥 들은 것을 믿는 것이요. 지금 시대에 이게 더 심각해졌을 수 있어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오히려 제대로 된 정보를 찾기가 더 어려워졌거든요. 가짜 뉴스, 알고리즘이 만들어내는 정보 거품,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만드는 필터 버블이요. 볼테르는 이성으로 세상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성보다 감정으로, 사실보다 신념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볼테르가 계몽주의를 통해 심어놓은 씨앗이 자라나야 할 시대에 오히려 그 씨앗이 위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볼테르가 지금 필요해요. 볼테르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것은 질문하는 용기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의 왜라고 묻는 것이요. 모두가 그렇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를 따져보는 것이요. 볼테르는 평생 그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이 불편을 낳고 불편이 변화를 만들었어요. 볼테르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것은 다름을 견디는 힘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요.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것이요. 볼테르는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말을 할 권리를 위해 싸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 힘이 얼마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해요. 볼테르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것은 침묵하지 않는 실천입니다. 불의를 보면 말하는 것이요. 아는 것을 숨기지 않는 것이요. 편하려고 눈을 감지 않는 것이요. 볼테르는 68세에도 칼라스 사건에 뛰어들었습니다. 그게 편한 선택이 아니었다는 걸 알면서도요.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편한 침묵과 불편한 발언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요. 볼테르는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볼테르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네 번째 것은 웃을 수 있는 여유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답답해도 불의가 아무리 넘쳐도
그것을 웃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요. 볼테르는 가장 어두운 현실을 가장 날카로운 웃음으로 다뤘습니다. 그 웃음이 절망이 아니라 저항이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 그 웃음이 필요합니다. 무거운 현실을 무겁게만 보면 짓눌려 버려요. 가끔은 볼테르처럼 웃으면서 바라보는 것이 더 오래 싸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볼테르가 1778년에 파리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열광한 이유가 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볼테르는 단순히 유명한 작가가 아니었어요. 그는 사람들이 속으로 하고 싶었던 말을 대신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워서 못했던 질문을 대신 던져준 사람이었어요. 침묵해야 했던 것들을 대신 소리쳐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꼭 볼테르 같은 천재일 필요는 없어요. 볼테르가 보여준 태도, 질문하고, 관용하고, 침묵하지 않고, 웃으면서 싸우는 그 태도가 필요한 거니까요. 볼테르의 이야기를 여기까지 함께 걸어왔습니다. 파란만장한 삶, 계몽주의의 물결, 이성의 빛, 관용의 싸움, 캉디드의 풍자, 불의 앞에서의 용기, 자유를 향한 열망, 웃음의 무기,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볼테르가 왜 필요한지까지요. 이제 마지막 질문 앞에 섰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요? 볼테르의 삶에서 끌어낸 이야기이지만 결국 지금 우리 삶의 이야기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편한 일이 아니거든요.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의 의문을 품으면 불편해집니다. 내가 믿어온 것들이 흔들리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하는데 혼자 다른 생각을 하면 외로워집니다. 볼테르가 평생 그 불편함 속에 살았어요. 감옥에 가고 추방되고 책이 불태워지는 것이 그 불편함의 극단적인 형태였지만 지금 우리가 겪는 불편함도 본질은 같습니다. 다수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순간 찾아오는 그 불편함이요. 볼테르는 그 불편함을 성장의 신호로 봤어요. 불편하다는 건 내가 진짜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편안한 생각은 이미 생각이 멈춘 상태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볼테르는 엄청난 지식인이었지만 모른다는 말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는 척하는 것보다 모른다고 인정하는 게 훨씬 용기 있는 일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지금 시대에 모른다는 말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빠르게 답을 내놓아야 하는 분위기, 무지를 약점으로 보는 시각이 우리를 모른다는 말을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모른다고 인정하는 순간 배움이 시작됩니다.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배우지 않아요. 모른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계속 생각하고 계속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볼테르는 어떤 권위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았어요. 교회의 권위도, 왕의 권위도, 심지어 자신이 존경하는 철학자의 권위도요. 라이프니츠를 공격한 것도 그래서였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철학자의 주장이라도 검증 없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얼마나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있을까요? 유명인이 추천하면 무조건 좋은 것처럼 여기고 많은 사람이 공유하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지는 않습니까? 볼테르라면 그 유명인의 말도 그 공유된 정보도 직접 따져봤을 거예요. 출처가 뭔지, 근거가 있는지, 다른 관점은 없는지를요. 네 번째 의미는 자기 자신과 솔직한 것입니다. 볼테르는 모순된 사람이었어요. 관용을 외치면서 편견을 가졌고 자유를 말하면서 권력에 기댔고 용감했다가 비겁했습니다. 그런데 볼테르는 그 모순을 글 속에 숨기지 않았어요. 캉디드에서 낙관주의를 비웃으면서도 정원을 가꾸라는 현실적 희망을 남겼습니다.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면서도 계속 나아간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솔직합니다. 내가 가진 편견이 뭔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내가 아직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솔직함이 더 깊은 생각으로 가는 문을 엽니다. 다섯 번째 의미는 지금 내 정원을 가꾸는 것입니다.
볼테르가 캉디드 마지막에 남긴 그 말이에요. 세상 전체를 바꾸려는 거창한 계획 대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게 거창한 철학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뉴스를 볼 때 한 번 더 출처를 확인하는 것, 당연하게 여기던 것에 왜라고 물어보는 것,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는 것, 불이한 걸 보면 작게라도 목소리를 내는 것이요. 이 작은 것들이 볼테르가 말한 정원이에요. 그 정원을 매일 조금씩 가꾸는 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볼테르는 83년을 살았습니다. 그 83년이 한순간도 편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갔고 추방됐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나는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했어요. 하고 싶은 말을 했고 싸워야 할 것과 싸웠고 웃어야 할 때 웃었으니까요.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았으니까요. 그 삶이 훌륭한 삶이었던 거예요. 저는 볼테르를 공부하면서 한 가지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편한 생각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불편한 진실 앞에서 눈을 감고 있지는 않은지, 당연한 것들에 왜라고 묻는 걸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볼테르가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볼테르는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스스로 붙들고 살라고 했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도 그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요. 볼테르는 그 질문을 평생 붙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778년 5월 30일 볼테르는 파리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83년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볼테르의 죽음도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볼테르에게 기독교식 장례를 허락하지 않으려 했어요. 평생 교회를 공격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결국 몰래 파리 근교 수도원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13년 후인 1791년 프랑스 혁명 정부는 볼테르의 유해를 파리 팡테옹으로 이장했어요. 팡테옹은 프랑스가 가장 위대한 인물들을 모시는 곳입니다. 볼테르를 추방하고 책을 불태웠던 나라가 혁명 후에 볼테르를 가장 위대한 프랑스인으로 모신 거예요.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역사가 결국 누구의 편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볼테르와 함께 걸어온 오늘 이 시간을 돌아봅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도 펜을 놓지 않았던 사람, 감옥에 가면서도 글을 썼던 사람, 추방당하면서도 유럽 전체를 향해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볼테르가 쌓은 것들, 광신주의, 검열, 불관용, 불의가 지금 우리 시대에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형태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볼테르의 이야기가 25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오늘 볼테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부분이 마음에 남으셨습니까? 캉디드의 마지막 문장, 우리는 우리의 정원을 가꾸어야 한다는 말인지요. 칼라스 사건에서 혼자 싸우기 시작한 68세 노인의 이야기인지요. 아니면 생각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인지요. 어떤 부분이든 오늘 여러분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가 심어졌으면 합니다. 볼테르가 18세기 유럽에 심은 씨앗들이 결국 혁명이 됐듯이 오늘 심어진 작은 씨앗이 여러분 삶에서 자라날 수 있으니까요. 저도 볼테르를 공부하면서 달라진 게 있어요.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에 조금 더 자주 왜라고 묻게 됐습니다. 불편한 진실 앞에서 눈을 감으려 할 때 볼테르의 목소리가 들려요. 에크라제 랭팜이라고요. 그 악당을 짓밟아라 라고요. 물론 저의 악당은 볼테르의 악당만큼 거창하지 않아요. 그냥 편한 게 좋아서 외면하려는 내 안의 게으름, 불편하기 싫어서 침묵하려는 내 안의 비겁함이 제 악당이에요. 볼테르는 그 내면의 악당과도 싸우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볼테르의 캉디드와 관용론을 참고하며 만들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다음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